사장님은 구두장인이니까 뭐든지 딱 맞게 만드시잖아요. 저도 사장님한테 맞을까요? 도진 씨, 나는 예순이 넘은 노인네야. 그런 농담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옷으로 몸매를 감추고 화장으로 나이를 속이지만 구두 속에 감춰진 발은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을 보여주거든요. 하루 종일 굽 높은 힐을 신고 버텨야 하는 여자의 발가락은 서로 짓눌려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뛰어다닌 가장의 발바닥에는 돌덩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죠.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만 개의 발을 만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사모님들의 발부터 무대에 서는 여배우들의 발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명품 구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나이 62. 청담동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수제화 브랜드 르세르의 대표이자 장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 부릅니다. 우아한 은발에 잘 관리된 피부, 그리고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남편과는 30년 전 사별하고 홀로 딸 하나를 키워낸 억척스러움조차 지금은 고상한 훈장이 되어 저를 빛내주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화려한 쇼인도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을요. 지금 제 발을 한번 볼까요?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300만 원짜리 수제화를 만드는 저는 정작 3만 원짜리 편한 헝겊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튀어나온 뼈가 아파서 예쁜 구두는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죠.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껍데기를 만들어주지만 정작 제 속은 바짝 마른 가죽처럼 비틀어져 있습니다. 폐경이 지난 지 10년이 넘었고 누군가의 손길이 제 몸에 닿았던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저는 여자라기보다는 그저 구두를 만드는 기계이자 가죽 냄새가 밴 늙은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생이란 참 짓궂습니다. 가장 평온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송곳을 들이미니까요. 62. 이제는 정리할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짐승 한 마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죽 냄새와 땀 냄새를 맹렬하게 풍기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매장 안은 고요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위로 가죽 특유의 냄새가 옅게 깔려 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하고 저 혼자 남은 시간. 이 고요함이 저는 좋습니다.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건 정막뿐이니 차라리 이 익숙한 가죽 냄새 속에 파묻혀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띠링.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유명한 최 여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옵니다. 어머 선생님 아직 계셨네. 나 급하게 파티가 잡혀서 구두 좀 찾으러 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주문하신 구두 준비해뒀습니다. 검은색 벨벳 상자를 엽니다. 붉은색 스틸레토 힐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굽 높이 10cm.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늘고 높은 굽입니다. 최 여사가 탄성을 지르며 구두를 신어봅니다. 역시 선생님 솜씨는 알아줘야 해. 발에 착 감기는 게 내 살 같아요. 그녀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목핏을 점검합니다. 제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관절이 비명을 지르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발목선이 고우셔서 이런 스트랩 디자인이 잘 어울리시네요. 입에 발린 칭찬을 건넵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카드를 내밉니다. 선생님은 좋겠어. 평생 이렇게 예쁜 구두들 속에 파묻혀 사니까. 나이 들어도 늙을 틈이 없겠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늙을 틈이 없다니요. 저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말라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수분이 다 빠져나간 육포처럼. 감정도 욕망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 말입니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발이 욱신거립니다. 신고 있던 헝겊 신발을 벗어봅니다. 벌겋게 부어오른 엄지발가락 뼈가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발로 무슨 여왕 노릇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처량해집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공장장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또 무슨 일인데요? 오늘 들어오기로 한 이태리 송아지 가죽 말입니다. 그게 물건이 잘못 왔습니다. 전부 싸구려 물소 가죽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작업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납품업체 놈이 실수를 한 모양인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장님이 좀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쉽니다. 역시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도 오는데 성수동 공장까지 가야 한다니. 저는 다시 헝겊 신발에 발을 구겨 넣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전신을 타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가게의 주인은 저이고 사고를 수습할 사람도 저뿐인 것을요. 그렇게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태풍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성수동 가죽거리,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 차는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 낡은 공장 앞에 멈춥니다.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립니다. 바닥에 고인 흙탕물이 제 바지 끝단을 적십니다. 불쾌합니다. 저는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먼지 하나 없는 쇼윈도 속에 살다가 이런 날 것의 현장에 오면 숨이 막힙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콱광. 프레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후끈한 열기가 안경에 서립니다. 김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소리치며 들어갑니다. 공장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저기 저놈들입니다. 물건 잘못 보낸 업체요. 공장장이 가리킨 곳을 봅니다. 공장 한 구석에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젊은 남자 하나가 짐칸에서 가죽 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던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쾅! 거대한 가죽 롤이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를 일으킵니다. 이봐요. 제가 다가갑니다. 남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순간 저는 멈칫합니다.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이 눅눅하고 더운 공장 안에서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흐릅니다. 등 근육이 거대한 날개처럼 꿈틀거립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었을까요? 짐승 같습니다. 잘 다듬어진 헬스장 근육이 아니라 노동으로 다져진 실전 근육입니다. 흉터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거칠고 위협적입니다. 당신이 여기 담당자예요. 제가 짐진 목소리를 높여 묻습니다. 남자가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벅벅 닦아내며 저를 봅니다. 눈빛이 매섭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의 눈입니다. 담당자는 아니고 배달 왔는데요. 목소리가 낮고 굵습니다.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립니다. 물건이 잘못 왔잖아요. 송아지 가죽 시켰는데 왜 물소 가죽을 가져왔어요? 당장 다시 가져가요. 제가 쏘아붙입니다. 남자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주문서에 적힌 대로 가져온 건데요. 사장한테 전화해 보세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책임지고 다시 가져와요. 남자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쾌하면서도 뜨겁습니다. 마치 제 옷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 아줌마라니요. 저는 대표님 소리만 듣고 산 사람입니다. 여기 사장님 되세요. 네, 제가 여기 대표예요. 그러니까 당장.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말을 끊더니 트럭 짐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다른 가죽 롤을 어깨에 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들어도 벅찰 만큼 거대한 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팔뚝에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오릅니다. 압도적인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주는 공포와 경이로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옵니다. 가죽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역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릿하면서도 묘한 페로몬 향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본능을 자극하는 수컷의 냄새. 현기증이 납니다. 생리적인 거부감일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끌림일까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송아지 가죽? 남자가 가죽 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이 울립니다. 네, 맞네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그의 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메마른 몸을 태워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남자가 툭 던지듯 사과합니다.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또 실수하면 거래 끊을 거예요. 제가 앙칼지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등 뒤에서 남자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끈적하고 묵직한 시선이 제 뒤통수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급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왜 이러지? 고작 젊은 놈 땀 냄새 좀 맡았다고. 손이 떨립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봅니다. 창백했던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열병을 앓는 소녀처럼. 저는 핸들을 꽉 쥡니다. 불길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길함이 곧 제 인생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전조였다는 것을. 청담동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코끝에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땀 냄새, 가죽 냄새, 그리고 뜨거운 열기. 자꾸만 잔상이 떠오릅니다. 꿈틀거리는 등 근육, 허벅지 위로 흐르던 빗물, 무거운 가죽을 깃털처럼 들어올리던 그 압도적인 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미쳤어, 윤정이. 나이 60의 주책이야. 상대는 내 딸보다 어린애야. 막노동하는 배달꾼이라고. 스스로를 타박해보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입니다. 자궁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이게 뭐였더라? 설렘이었나? 아니면 두려움이었나?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박박 문지릅니다. 그 냄새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제 고상하고 우아한 인생에 그런 원초적인 냄새가 묻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축 늘어진 가슴, 탄력을 잃은 뱃살, 쭈글쭈글한 목주름.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래, 나는 노인이야.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라고. 저런 젊은 수컷과는 종 자체가 달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혀질 수 없는 간극.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야.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통을 벗은 채 제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제 발을 만지는 꿈.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것은 예지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깊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였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지겹도록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어 일찍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쇼윈도의 구두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10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셔터를 내리려고 리모컨을 집어드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돌아보니 그 남자입니다. 며칠 전 공장에서 봤던 그 배달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혹시 따지러 온 건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긴장한 채로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영업 끝났는데요. 제가 차갑게 말합니다. 남자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옵니다. 오늘은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하지만 얇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흉근이 여전히 위압감을 줍니다. 머리는 비에 젖어 헝클어져 있고 어깨는 떡 벌어져서 좁은 가게 입구를 꽉 채웁니다. 배달 온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왔어요.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손님이요. 내 구두 좀 맞추려고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기 여성 수제화 전문점이에요. 남자 구두는 안 합니다. 알아요. 근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기성화는 맞는 게 없어서요. 남자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며칠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귀찮음과 반항심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뭔가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발이 좀 큽니다. 특수 사이즈도 제작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남자의 말에 저는 직업병이 발동합니다. 발이 크다니. 얼마나 크길래 맞는 신발이 없다는 걸까? 장인으로서의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깁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발이나 한번 보죠. 저는 그를 의자에 앉힙니다. 가죽 소파가 푹 꺼질 정도로 그의 체격은 거대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 맹수 한 마리를 들여놓은 기분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습도 때문인지 그의 체취 때문인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는 젖은 운동화를 벗습니다. 양말까지 벗어 던집니다. 드디어 그의 맨발이 드러납니다. 저는 숨을 멈춥니다. 세상에. 이런 발은 처음 봅니다. 단순히 큰 게 아닙니다. 두껍고 단단하고 힘줄이 불끈 솟아있는 발. 발가락 하나하나가 웬만한 여자 손가락만 합니다. 발등은 높게 솟아있고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발이라기보다는 대지를 지탱하는 거목의 뿌리 같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경이롭습니다.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제 비틀어진 발과는 정반대에 있는 건강하고 압도적인 발입니다. 치수 재드릴게요. 저는 줄자를 꺼내 들고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제가 손님을 대하는 의식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정직하게 상대의 발을 마주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 그의 허벅지가 제 눈높이에 옵니다. 터질 듯한 청바지 허벅지. 그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굴에 확 끼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진정하자 윤정이. 너는 전문가야. 그냥 고깃 덩어리일 뿐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그의 발에 손을 댑니다. 아, 뜨겁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요? 제 차가운 손과 그의 뜨거운 발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충격이 옵니다. 남자가 움찔합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발등을 타고 발목으로 올라갑니다. 복사뼈를 지나 종아리 근육까지. 치수를 재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이 단단한 육체의 질감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발이 정말 크네요. 발볼도 넓고 발등도 높아서 일반 구두는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정수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사장님이라면 맞춰주실 것 같아서. 남자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립니다. 낮게 깔리는 그 목소리가 마치 진동처럼 제 몸을 울립니다. 저는 줄자를 발바닥에 댑니다. 길이를 잽니다. 300mm가 넘습니다. 규격 외입니다. 이런 사이즈는 구두골부터 새로 파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생명력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습니다. 제 5번 척추 뼈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 남자의 발 아래 짓눌려도 좋겠다는 가학적인 상상까지 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상체를 숙입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옵니다. 비누 냄새와 가죽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는 제 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에 힘을 주어 제 손을 더 꽉 누릅니다. 사장님. 그가 부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봅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어둡고 깊습니다. 그 속에 제가 비칩니다. 겁에 질린 하지만 흥분으로 달아오른 늙은 여자의 얼굴.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묻습니다. 제 사이즈 감당되시겠어요? 그 질문은 단순히 발 사이즈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거대함, 그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위험한 욕망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줄자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천둥이 칩니다. 우르릉 쾅. 가게의 조명이 깜빡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번뜩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 가게의 셔터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 짐승의 덫에 걸려들었구나. 제 인생의 일막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고 축축한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구두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발을 옥죄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저를 옥죄던 구두를 벗어 던질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발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제 차가운 인생을 녹여줄 유일한 불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도진 씨의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밤 10시 30분.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체면이 잠들고 오직 본능만이 눈을 뜨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 제 가게 르세의 쇼윈도에도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저는 이 시간에 퇴근을 서둘렀을 겁니다. 직원들을 보내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 올라타 그 넓고 적막한 집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린다기보다는 견디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약에 중독된 환자가 약 기운이 돌기를 기다리듯, 혹은 사형수가 집행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듯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봅니다. 똑딱똑딱.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뜁니다. 그가 올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그 젊은 짐승. 강도진 씨 말입니다. 지난번 발 치수를 쟀던 그날 밤 이후 그는 매일 밤 마감 시간에 맞춰 가게를 찾아옵니다. 구두 제작을 위한 가봉이라는 명분. 하지만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저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보러 오는 것이고 저는 그에게 보여지기 위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늙은 여자의 주책일까요? 세상은 이것을 추문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 착각하고 싶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밤도 셔터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옵니다. 비냄새와 함께 그 특유의 채취가 훅 끼쳐옵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바로 왔는지 트레이닝복 차림입니다. 얇은 기능성 티셔츠 위로 흉근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넵니다. 도진 씨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가죽 공장에서 가져온 샘플 원단이 들려 있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 롤인데 그는 마치 바게트 빵을 든 것처럼 가볍게 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다 둘까요? 작업대 위에 둬요. 내가 정리할게요. 제가 다가가서 가죽 롤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 가녀린 손목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휘청. 가죽의 무게 중심이 쏠리며 몸이 기우뚱합니다. 아이고. 짧은 비명과 함께 넘어지려는 찰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휘감습니다. 도진 씨입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가죽 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허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 콧등이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부딪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몸을 빼려 하지만 그는 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짝 당깁니다. 사장님, 이런 건 남자가 하게 두세요. 다치십니다.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정수리 위에서 울립니다. 남자가 하게 두라니. 저는 평생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공장 인부들과 싸우고 거래처 사장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남자보다 더 남자답게 살아왔습니다. 무거운 것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힘든 일도 제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저를 여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말입니다. 그 낯선 감각에 전신이 저릿해집니다. 도진 씨는 가죽을 가볍게 들어 작업대 위에 올립니다. 팔 근육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의 팔에 난 솜털이 제 팔을 스칩니다. 까슬하면서도 간지러운 느낌. 소름이 돋습니다. 불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율입니다. 제 팔뚝에 닿았던 그의 체온이 화상처럼 남아있습니다. 도진 씨 고마워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합니다. 도진 씨가 땀을 닦으며 저를 봅니다. 사장님 너무 말랐어요. 이래서야 어디 버티겠어요. 버티다니요, 무엇을 말입니까? 이 거친 세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말하는 건지. 저는 시선을 피하며 작업대 위의 가죽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돕니다. 마치 영역 표시를 하는 맹수 같습니다. 이 좁은 공방 안에서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가 빨리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가 영원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낮에는 또 다른 전쟁입니다. 밤의 미래가 달콤할수록 낮의 현실은 쓰디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던가요? 청담동 바닥은 좁고 사람들의 입은 가볍습니다. 며칠 전부터 직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 실장이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대표님 요즘 그 배달 청년 자주 오네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일이 많으신가 봐요. 박 실장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젊은 놈이랑 늦바람이 났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모를 줄 아나 봅니다. 그냥 가봉 때문에 오는 거야. 특수 사이즈라서 손이 많이 가네. 제가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통에 가죽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거래처 김 사장이 킬킬거리며 농담을 던집니다. 아이고 윤 대표님 회춘하셨어. 얼굴에 아주 꽃이 폈네. 좋은 약이라도 드시나 봐. 옆에 있던 최 씨가 거듭니다. 약은 무슨 영계 백숙이라도 고왔나 보지. 요즘 그 공장 배달놈이 윤 대표님 가게에 살다시피 한다던데. 힘이 아주 장사라며. 저급한 농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영계 백숙이라니. 힘이 장사라니. 그들이 도진 씨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돈 많은 늙은 여자와 몸을 파는 젊은 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나. 평생을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아왔는데 고작 그놈 때문에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끝내야 한다. 더 깊어지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 이 관계는 독이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이다. 저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그가 오면 단호하게 말하리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가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머리로는 거부를 외치지만 가슴은 벌써부터 밤 10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도진 씨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려 합니다. 도진 씨 이제 그만 와요. 가봉은 끝났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립니다.
도진 씨는 놀란 기색이 없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입니다. 그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드시고 말씀하세요. 그가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3단 도시락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아닙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싼 집밥입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두부 부침, 소고기 장조림, 철저하게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습니다. 사장님 너무 부실하게 드세요. 점심도 대충 빵으로 때우시던데.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이거 드시고 근육 좀 키우세요. 근육이라니요. 이 나이에 근육을 키워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도진 씨는 젓가락을 제 손에 쥐어줍니다. 먹어요. 남자가 여자가 해준 밥을 얻어먹는 건 봤어도 여자가 남자가 싸운 도시락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20살이나 어린 남자에게서. 저는 울컥합니다. 남편 병수발하느라 10년 동안 환자식만 만들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다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제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도진 씨가 앞에 앉아 제가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치 사육사가 약한 동물을 돌보듯이 혹은 트레이너가 회원을 관리하듯이 그의 눈빛에는 욕망뿐만 아니라 기이한 집착과 보호 본능이 섞여 있습니다. 사장님은 몸이 너무 약해요. 제가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그 말이 묘하게 들립니다. 부서질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말. 그것은 저를 아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를 부서뜨리고 싶다는 욕망의 반증일까요? 저는 닭가슴살을 입에 넣습니다. 퍽퍽해서 목이 매지만 억지로 삼킵니다. 그가 주는 것이라면 독이라도 삼킬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도진 씨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다 드세요. 살 찌우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다가가죠.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을 찌우고 근육을 만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제 몸이 그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진 씨의 구두골을 찾아야 합니다. 라스트라고 부르는 발 모양의 나무 틀이죠. 워낙 특수 사이즈라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기 높은 선반 위에 있네요. 저는 의자를 끌고 옵니다. 평소라면 직원에게 시켰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도진 씨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아이고, 발가락 통증이 밀려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튀어나온 뼈가 의자 모서리에 눌립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습니다. 손끝에 나무골이 닿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발목이 꺾입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뒤로 넘어갑니다.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떨어지면 골절입니다. 눈을 질끈 감습니다. 끝이다. 그런데 바닥에 차가운 감촉 대신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턱. 숨이 턱 막히는 충격과 함께 누군가가 저를 받아냅니다. 도진 씨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그가 빛의 속도로 달려와 저를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자세가 묘합니다. 그는 제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며 그의 품에 안긴 꼴이 되었습니다. 제 엉덩이가 그의 단단한 허벅지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제 등은 그의 넓은 가슴팍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심장 소리만 빼고 쿵쿵쿵쿵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해집니다. 도진 씨,
제가 부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팔이 제 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처럼 그의 숨결이 제 뒷목에 닿습니다. 뜨겁습니다.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같습니다. 그의 땀 냄새와 가죽 냄새, 그리고 사약 냄새 같은 남자의 향기가 제 온몸을 휘감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62 먹은 여자가 32 먹은 남자 무릎 위에 앉아있다니,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꼴입니까?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 줘요. 제가 겨우 입을 뗍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에 더 힘을 줍니다. 제 엉덩이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거대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허벅지 근육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근육만이 아닙니다. 그의 몸 전체가 저를 향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여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그 괴물 같은 생명력이 지금 제 등 뒤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남자는 지금 저를 존경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욕망을 풀고 싶은 암컷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것의 시선이 제 몸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영겁 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는 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의 뇌관을 건드릴 것 같아서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 아니 지뢰밭 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사장님. 그가 속삭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욕망을 참느라 억눌린 목소리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네? 제가 되묻습니다. 그의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게 느껴집니다. 저 지금 참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자극하면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제 심장에 꽂힙니다. 참는 중이라니, 무엇을 참는다는 말입니까?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덮치고 싶은 본능을? 아니면 저를 으스러지게 안고 싶은 욕망을? 어느 쪽이든 위험합니다. 그는 지금 폭발 직전의 활화산입니다. 그리고 그 화산 분화구 위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제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전율. 그 떨림이 제게 전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합니다. 평생 점잖고 고상한 남자들만 만나왔던 제게 이런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반응은 처음입니다.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렬하게 확인시켜준 남자는 없었습니다. 제 말라버린 자궁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은 수치심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쾌락입니다. 나도 원하고 있구나. 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힘을 뺍니다.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댑니다. 그것은 무언의 허락이었습니다. 당신이 참지 않아도 된다는, 당신의 그 괴물 같은 욕망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고 가게 안에는 우리 둘뿐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거울 속에 비친 탐욕스러운 두 남녀의 그림자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경계선은 지워졌고 우리는 금기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그의 품은 뜨겁고 아늑했지만 그가 품은 칼날은 날카롭고 위험했으니까요. 그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보듯 원초적인 본능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선에 갇혀버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쓰고 있던 우아한 가면이 그의 체온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벌거벗은 욕망뿐입니다. 이 위험한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요?
도진 씨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의 폭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는 하늘이 내리는 눈물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 밤의 비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져라 쏟아붓는 경고였습니다. 윤정이,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저 문을 열지 마라. 저 젖은 짐승을 내 울타리 안으로 들이지 마라. 천둥 소리가 제 귓가에 고함을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제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은 것이 타락한 본능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절정에 달했던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제 인생에 굳게 닫혀있던 안전장치가 풀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도덕이 침수되어 버린 그 축축한 밤의 기록을 이제 꺼내보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 없는 제 인생 가장 뜨거웠던 실수의 기록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제 안의 셔터가 내려갔고 저는 스스로 그 괴물을 제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파멸인 줄 알면서도 그 파멸이 주는 달콤함에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저는 퇴근을 미루고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말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마감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그 남자가 오늘은 웬일인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빗길에 오토바이라도 미끄러진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직원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가게. 쇼윈도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유리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 사람입니다. 강도진 씨. 우산도 없이 그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옷은 물을 먹어 축 처져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엽니다. 딸랑.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도진 씨,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산도 없이. 제가 소리칩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깁니다. 비냄새와 섞인 독한 소주 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짙은 채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는 취해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립니다. 제가 부축하려 다가갑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흠칫 놀랍니다. 찹니다. 비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피부 아래서 펄펄 끓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용암을 품은 빙산 같습니다. 사장님. 그가 저를 부릅니다. 눈이 풀려 있습니다. 평소에 그 날카롭고 야생적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길 잃은 아이처럼, 아니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슬프고 처연한 눈빛입니다. 왜 안 왔어요? 기다렸잖아요. 저도 모르게 원망 섞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기다리셨어요. 저 같은 놈을. 그가 픽 웃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쿡 찌릅니다. 들어와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끕니다.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을 제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간힘을 써서 그를 소파에 앉힙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고급 가죽 소파가 젖어 들어가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남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줍니다. 그는 가만히 제 손길을 받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하는 일은 뭐든 뺏어서 자기가 했을 텐데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웁니다. 그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성애. 그래요, 처음엔 모성애였습니다.
제 아들보다 겨우 2살 많은 이 청년이 세상 무슨 풍파를 겪었길래 이리 서럽게 우나 싶어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젖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속눈썹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저요. 괴물이에요. 네. 괴물이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제가 되묻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여자들이 다 도망가요. 무섭대요. 징그럽대요.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무섭다. 징그럽다. 대체 무엇이 그렇단 말입니까? 이토록 건장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남자에게 누가 그런 잔인한 말을 던졌단 말입니까? 오늘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랑 만날 때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죽을까봐 겁났다고. 그는 오열합니다. 자신의 넘치는 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흉기였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가 왜 저에게 발치수를 재달라고 하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지 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에너지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는 그 힘이 그에게는 사랑을 가로막는 저주였던 겁니다. 저는 짐승 같은 놈이에요. 조절이 안 돼요. 참으려고 해도 안아주고 싶어서 힘을 주면 상대방은 아파서 비명을 질러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는 여자 손잡는 것도 겁나요.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는 수건을 쥔 손을 멈춥니다. 그의 젖은 셔츠가 눈에 들어옵니다. 얇은 흰색 셔츠가 물에 젖어 투명하게 비칩니다. 그 아래로 비치는 탄탄한 근육,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팍, 그리고 터질 듯 팽창해 있는 팔뚝의 핏줄. 그의 절망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강렬한 성적 충동을 느낍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앞에서 욕정을 느끼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몸은 머리보다 솔직하니까요. 그가 말하는 그 무서움이 제게는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부서질 것 같다는 그 공포가 제게는 부서져도 좋다는 쾌락의 예고편처럼 들립니다. 제 안의 여자가 속삭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늙고 병든 몸이 아니야. 내 몸은 아직 그 힘을 받아낼 수 있어. 확인해보고 싶지 않니? 저 괴물의 힘이 정말로 너를 부서뜨리는지, 아니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 저 좀 내쫓아주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이성이 조금 돌아온 모양입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비틀거리는 그를 제가 잡습니다. 어딜 가요? 이 비를 맞고. 집에 가야죠. 가서 찬물로 씻고 정신 차려야죠. 안 돼요. 못 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랍니다. 그는 멈칫하며 저를 내려다봅니다. 사장님, 여기 있어요. 옷 말리고 가요. 술도 깨고 가요. 이대로 보내면 나 걱정돼서 잠 못 자요. 저는 그를 다시 소파에 앉힙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는 폭우가 보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꾹, 드르륵. 육중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립니다. 마치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 같습니다. 빛이 차단됩니다. 쇼윈도가 가려지고 바깥 세상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철컥. 저는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조명을 낮춥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남습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 그 모호한 공간에 저와 그 남자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제가 셔터를 내린 순간 저는 그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당신을 내쫓지 않겠다. 당신의 그 위험한 본능을 내가 감싸 안겠다. 이것은 보호일까요? 아니면 사육일까요?
아니면 저 스스로 재물되기를 자처한 것일까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술기운과 열기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옷 갈아입어야죠. 그대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제가 말합니다. 가게 한편에 제가 작업할 때 입는 남성용 가운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옵니다. 일어나 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는 힘없이 눈을 뜹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몽롱합니다. 제가 셔츠 단추에 손을 댑니다. 손끝이 덜덜 떨립니다. 첫 번째 단추. 톡 하고 풀립니다. 그의 목 울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단추. 그의 쇄골이 드러납니다. 빗물이 고여 있어 반짝거립니다. 마른 침을 삼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스칠 때마다 그가 움찔거립니다. 사장님. 그가 낮게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달래듯 말합니다.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 그의 가슴팍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숨이 막힙니다. 조각상 같습니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근육들이 숨을 쉴 때마다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얼굴을 덮칩니다. 그는 춥다고 떨고 있는데 저는 더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늙은 손과 그의 젊은 육체. 이 잔인한 대비가 저를 더 흥분시킵니다. 이 젊음을 가지고 싶다. 이 생명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흡혈귀가 피를 갈구하듯 저는 그의 젊음을 탐하고 있습니다. 도진 씨, 몸이 참 좋네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가 제 손을 봅니다. 단추를 풀고 있는 제 떨리는 손을.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과 자책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서서히 다른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눈빛. 아니,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준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그 주인을 소유하고 싶은 정복욕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위험합니다. 도망쳐야 할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추를 풉니다. 이제 그의 상체는 완전히 나신입니다. 제 시선이 그의 복근을 지나 배꼽 아래로 내려가려 할 때 그가 움직입니다. 탁! 그가 제 손목을 잡습니다. 악력이 셉니다. 아플 정도로 강하게 쥐어옵니다. 도진 씨. 제가 놀라서 부르지만 그는 놔주지 않습니다. 그는 제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댑니다. 심장이 있는 곳. 쿵쿵쿵. 그의 심장이 제 손바닥을 때립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세요? 그가 묻습니다. 제 안에서 날뛰는 거 느껴지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파에서 내려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제 발치에 그 거대한 몸을 구겨넣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복종일까요? 숭배일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봅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가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바닥으로 제 종아리를 쓸어 올립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가스란 감촉이 스타킹 위로 전해집니다. 전기가 오릅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섭니다. 제발. 그가 애원하듯 속삭입니다. 제가 넘치지 않게 꽉 잡아주세요. 부서지지 않게 받아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가질 것이라는 당신의 좁고 메마른 우물에 나의 이 거대한 폭포를 쏟아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오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 몸이 스스로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네, 받아줄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괴물이라면 나는 그 괴물을 삼키는 마녀가 되어주마. 그의 얼굴이 제 허벅지에 파묻힙니다. 뜨거운 숨결이 살갗을 파고듭니다. 천둥이 칩니다. 우르릉 쾅. 가게에 불이 나갑니다. 암전. 완벽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증폭되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셔터 안의 세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어둠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잡하고도 가장 성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 울부짖는 어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짐승을 길들이는 조련사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맹수를 길들이는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그날 밤의 선택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제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남자의 체온만이 유일한 진실이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은 잔인할 만큼 고요합니다. 지난밤의 광기 어린 빗소리도, 어둠 속에서 나누었던 뜨거운 숨결도, 아침 햇살 아래서는 그저 지난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소파 위에는 흐트러진 쿠션이,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화인 잔이, 그리고 현관에는 주인을 잃은 거대한 운동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현장의 증거물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증표일까요? 세상은 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 많은 늙은 과부와 몸 좋은 젊은 제비의 추잡한 스캔들.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돈과 욕망. 그 두 단어면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영혼의 접착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압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을, 제 딸이, 그리고 세상이 저를 향해 어떤 돌을 던질지.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저는 남의 발에 맞는 구두만 만들어 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구두, 남들이 편한 구두. 하지만 이제는 제 발에 맞는 구두를 신을 차례입니다. 설령 그 구두가 발가락이 잘려나갈 만큼 아픈 키릴이라 해도, 진흙탕에 빠져 엉망이 된다 해도 저는 그 구두를 신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 무릎 꿇었던 그 남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 저는 잠시 가게를 비웠습니다. 도진 씨를 위한 해장국을 사러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 짧은 외출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 셔터는 반쯤 열려 있었고 도진 씨는 아직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가게 앞에는 낯익은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 딸 지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합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예고도 없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립니다. 저는 해장국 봉지를 든 채 굳어버립니다. 안 돼. 아직 그 사람이 안에 있어.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랑.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주합니다. 가게 한가운데 널브러진 남자.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들어 있는 낯선 청년. 그리고 바닥에 놓인 그의 거대한 운동화. 지수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비명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지수는 도진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눈빛으로. 도진 씨는 잠에서 깨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려 하지만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너 누구야? 지수가 묻습니다. 도진 씨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수야. 제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그 눈빛.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보는 듯한, 혹은 사기당한 피해자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엄마, 이 남자 뭐야? 밤새 여기서 뭐 했어? 지수의 시선이 소파와 도진 씨의 벗은 몸을 오갑니다. 상황은 명백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뭅니다. 일하는 사람이야. 가죽 납품하는 직원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쉬라고 한 거야. 구차한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직원이라고 소개해야 하는 이 비겁함. 지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일하는 사람이 옷을 벗고자. 엄마 나를 바보로 알아. 지수가 도진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찌릅니다. 야, 너 얼마 받았니? 네. 도진 씨가 당황하여 묻습니다. 우리 엄마 꼬셔서 얼마 뜯어내려고 했냐고. 이 꽃뱀 같은 새끼야. 지수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고상하던 제 딸의 입에서 꽃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저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만해 김지수. 제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수표도 몇 장 섞여 있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려고 찾아둔 돈인 것 같습니다. 이거면 돼. 이거 먹고 떨어져. 지수가 돈을 도진 씨의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파라락. 돈다발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도진 씨의 뺨에 수표 한 장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바닥에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저는 도진 씨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화를 내주길 바랐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소리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진 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서고 팔뚝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서 그가 화를 내거나 딸과 싸우면 제 입장이 더 난처해질 것을 알기에 그는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진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였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폐를 끼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 눈빛, 슬프고도 깊은 그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사장님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요. 가지마. 제 마음속에서는 그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딸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고 그가 사라집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딸,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만이 남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노망났어. 어떻게 저런 근본 없는 놈을 가게에 들여. 지수가 저를 몰아세웁니다.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엄마만 보고 살다 간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죽은 남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수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들은 저를 난도질하는 칼날일 뿐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입니다. 도진 씨에게 부끄럽고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서입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는데 저는 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를 버렸습니다. 비겁한 여자, 이기적인 늙은이. 제 안의 목소리가 저를 조롱합니다. 지수를 보냈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불고하는 딸을 억지로 밀어내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 도진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소파를 봅니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손으로 쓸어봅니다. 차갑습니다. 그의 뜨거웠던 체온은 사라지고 냉기만 남았습니다. 해장국은 식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먹이고 싶었던 따뜻한 밥 한 끼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늙은 여자의 추한 욕망이었다고 치부하고 덮을 것인가? 그러면 제 인생은 다시 평온해질 겁니다. 우아한 윤 대표님으로, 존경받는 어머니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발이 욱신거립니다. 편한 헝겊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발이 타는 듯이 아픕니다. 발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편안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안락함이 사실은 감옥이라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갑니다. 가장 안쪽 선반, 먼지 쌓인 검은 상자를 꺼냅니다. 10년 전, 제가 폐경을 맞이하던 해에 만들었던 구두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걸작이라 자부했지만 단 한 번도 신지 못했던 구두. 상자를 엽니다. 붉은색 에나멜 가죽, 아찔하게 뻗은 12cm의 스틸레토 힐, 일명 키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고 아름다운 구두. 그때 저는 이 구두를 만들며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리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윤정희라는 여자로 서리라. 하지만 저는 그 다짐을 상자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남들 눈이 무섭다는 핑계로 저는 신고 있던 헝겊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양말도 벗습니다. 맨발이 드러납니다. 튀어나온 뼈, 굳은 살 박인 발바닥, 볼품없는 늙은 발입니다. 저는 붉은 키릴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빡빡합니다. 가죽이 발을 조여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뒤꿈치를 구겨넣고 일어섭니다. 휘청. 세상이 핑 돕니다. 12cm의 높이. 공기가 다릅니다. 시야가 높아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등이 펴지고 종아리에 긴장이 들어갑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고통이 저를 깨웁니다. 가자. 그를 찾으러 가자. 이 구두를 신고 그에게 달려가자. 그것이 제 발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센 비입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거리로 나섭니다.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영영 숨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성수동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걸어서는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립니다. 또각또각. 아스팔트 바닥을 찍는 구두 소리가 비명처럼 울립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게 느껴집니다. 피가 배어나와 양말을 적시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새빨간 키리를 신고 달리는 늙은 여자. 광년이가 따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어젯밤 제 발을 만져주던 그 남자의 손길뿐입니다. 제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그 눈빛뿐입니다. 감당하겠어. 내가 감당할게. 너의 그 가난도, 너의 그 트라우마도, 세상의 조롱도 내가 다 감당할게. 그러니까 너도 도망가지 마.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집니다. 붉은 구두가 흙투성이가 됩니다. 비싼 가죽이 물을 먹어 망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 구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를 그에게 데려다줄 도구일 뿐입니다.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지고 스타킹이 찢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달립니다. 이것은 제 인생 처음으로 해보는 일탈이자 가장 처절한 고해성사입니다.
드디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철문을 엽니다. 익숙한 가죽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그가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우통을 벗고 묵묵히 가죽을 나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고단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도진 씨, 제가 부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그가 돌아봅니다. 저를 보고 눈이 커집니다. 사장님. 그가 달려옵니다. 제 꼴을 보고 경악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은 비에 젖어번졌고 옷은 흙투성이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제 발에 꽂힙니다. 진흙범벅이 된 붉은 키릴,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든 발. 이게 무슨, 왜 이러고 왔어요? 그가 소리칩니다. 오지 말지. 그냥 모른 척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꼴을 보여요? 그가 저를 밀어내려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저를 보호하려 했던 그의 자존심이 제 몰골을 보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더러워져요. 사장님 구두. 그 비싼 구두 다 망가지잖아요. 여기는 사장님이 올 곳이 아니에요. 제발 가세요. 그가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다가갑니다.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내 구두는 내가 골라. 제가 소리칩니다. 그가 멈칫합니다. 진흙탕이든 꽃길이든 내가 걷는다고. 누가 신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 내가 걷는다고. 제가 그의 앞까지 다가갑니다.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너도 도망가지 마. 비겁하게 숨지 마. 나 지킨답시고 혼자 착한 척하지 마. 난 그딴 보호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 발을 잡아줄 너야. 저의 절규가 공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그의 거친 손이 감쌉니다. 사장님. 아니, 정혜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가 저를 받아냅니다. 어젯밤처럼, 아니 어젯밤보다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습니다. 그의 체온이 비에 젖은 제 몸을 녹입니다. 그의 땀 냄새가 제 코끝에 향기처럼 퍼집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웁니다. 아픕니다. 발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발에 꼭 맞는 사람을. 세상에 없는 사이즈. 규격 외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구두장인인 제가 구두를 망가뜨렸습니다. 최고급 가죽은 진흙에 젖어 볼품 없어졌고 굽은 부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망가진 구두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두라는 것을요. 도진 씨가 저를 안고 공장을 나섭니다. 제 발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제 발을 그가 소중하게 감싸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더 크니까요. 우리는 진흙탕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과 욕망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서로를 구원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발은 참 정직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지만 정작 주인에게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죠. 불편한 신발에 갇혀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여도 묵묵히 걸어야 하는 것이 발의 숙명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랑은 발을 옥죄는 유리구두와 같아서 신고 있는 내내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꼭 맞는 사랑은 투박한 가죽 신발처럼 신을수록 내 발 모양을 닮아가고 오래 신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을 휩쓸고 지나간 그 거대한 태풍은 제 삶의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땅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편견이라는 돌팔매질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안정감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완벽한 사이즈라는 것을요. 제 가게 르세의 쇼윈도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죽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는 공간,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흐르는 공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괴물이라 불렸던 남자와 마녀라 불렸던 여자가 만들어낸 세상에 없는 맞춤 구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후 4시, 가장 나른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작업대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에게 시켰던 일이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합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의 질감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만지는 기분이니까요. 딸랑.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도진 씨입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가죽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가장 멋있습니다. 땀 냄새와 가죽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그를 보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장님. 그가 부릅니다. 정혜 씨라고 부르라고 해도 그는 굳이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고집합니다. 공적인 공간에서는 선을 지키겠다는 그의 귀여운 고집입니다. 왔어요. 제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가 다가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들도 익숙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직원들도 이제는 도진 씨를 인정합니다. 그가 단순히 제 애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가죽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제 작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퇴근하면 제 가게로 출근합니다. 제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조수가 되어줍니다. 오늘 물소 가죽 들어왔는데 상태가 좋아요. 사장님이 찾던 그 질감이에요. 그가 샘플을 내밉니다. 저는 가죽을 만져봅니다. 탄탄하고 질깁니다. 당신 같네요. 제가 농담을 던지자 그가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편안합니다. 1년 전 자신을 괴물이라 자책하며 울던 그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사랑받는 남자는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읽히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합니다. 제 딸 지수도 이제는 포기 반 인정 반입니다. 엄마 좋을 대로 해. 대신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도 지수는 여전히 현실적이지만 더 이상 도진 씨를 꽃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명절에 도진 씨가 보낸 한우 세트를 돌려보내지 않은 것만 봐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서류로 묶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집에 칫솔을 두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에 충실한 관계, 그것이 63세 여자와 33세 남자가 찾아낸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도진 씨 이리 와서 앉아봐요. 제가 그를 소파로 부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그에게 선물하는 날이니까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검은색 구두 상자를 꺼냅니다. 보통 상자보다 훨씬 큽니다. 규격 외 사이즈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가 묻습니다. 열어봐요. 그가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남성용 워커 부츠가 들어있습니다. 짙은 브라운 컬러의 통가죽. 밑창은 특수 제작된 고무창으로 일반 구두보다 2배는 두껍고 튼튼합니다. 이거 제 거예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봅니다. 신어봐요. 당신 발에 맞게 라스트부터 새로 깎았어요. 발볼은 넓히고 발등은 높이고 무엇보다 당신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아치 부분을 특수 보강했어요. 저는 그의 낡은 운동화를 벗깁니다.
그의 거대한 발이 드러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압도했던 그 발.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발. 저는 그 발에 새 구두를 신겨줍니다. 쑥. 발이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조임도 없고 헐거움도 없습니다. 마치 제 피부처럼 딱 맞습니다. 그가 일어서 봅니다. 발을 굴러봅니다. 쿵쿵.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묵직합니다. 어때요? 제가 묻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봅니다. 편해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편한 신발은 처음이에요. 항상 발이 조여서 아팠거든요. 발가락이 접힌 채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안 쉬는 것 같아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저는 압니다. 그 편안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단순히 발이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입니다. 넘치는 힘 때문에, 남들과 다른 규격 때문에,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고 겉돌았던 그가 드디어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을 찾은 겁니다. 제 구두가, 아니 제품이 그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아프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이 구두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면 돼요. 제가 말합니다. 그가 와락 저를 끌어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정혜 씨, 고마워요.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의 심장이 제 가슴을 쿵쿵 울립니다. 이제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닌 가장 힘찬 생명의 리듬으로 들립니다. 저도 줄 게 있어요. 그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구두 상자입니다. 그가 공장에서 틈틈이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와인색 펌프스 힐이 들어있습니다. 굽 높이 7cm.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장 우아하고 편안한 높이입니다. 가죽이 독특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만든 가죽이에요. 사장님 발뼈 튀어나온 부분. 거기 안 아프게 하려고 가죽을 3번이나 무드질해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가 수줍게 말합니다. 무지외 반증 때문에 예쁜 구두는 포기하고 살았던 저를 위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죽을 만든 겁니다. 신어보세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제 헝겊 신발을 벗기고 맨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발을 감쌉니다. 따뜻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신겨줍니다. 놀랍습니다. 닿는 부분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런데도 모양은 날렵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일어서 봅니다. 또각. 경쾌한 굽소리가 납니다. 허리가 펴지고 종아리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헝겊 신발을 신고 구부정하게 서 있던 늙은 여자가 아니라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서 있는 우아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예뻐요. 그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사장님은 힐 신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예쁜 거 신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눈물이 핑 돕니다. 평생 남의 발만 편하게 해주느라 정작 제 발은 혹사시켰던 세월이 떠오릅니다. 누구도 제 발의 고통을 들여다봐주지 않았는데 이 투박한 남자가 제 발의 옹이 하나하나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발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걷게 해주는 날개였습니다. 밤 9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가게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은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구두골을 깎고 그는 가죽을 손질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서걱서걱, 탁탁, 작업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텐션이 흐릅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봅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가죽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 수만 가지의 대화가 오갑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셔터를 내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눈빛이 짙어집니다. 작업을 하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는 저를 여전히 여자로 봅니다. 아니, 암컷으로 봅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욕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집요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날 것 같은 야성미에 이제는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압니다. 어디를 만져야 제가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안아야 제가 편안해하는지. 그의 거대한 힘은 이제 흉기가 아닙니다. 저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저 역시 압니다. 그의 폭주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작업대 위에서 가죽 냄새를 맡으며 서로의 냄새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탐닉을 넘어선 의식입니다. 서로가 살아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신성한 의식. 나이 60이 넘어서 이토록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몸은 늙었지만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죽어가던 제 감각을 다시 펄떡이게 만든 생명의 숨결.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감할 시간입니다. 도진 씨, 이제 정리하고 가요. 제가 말합니다.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아쉽네요.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의 체온이 셔츠 너머로 전해집니다. 뭐가 아쉬워요? 내일 또 볼 텐데.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죠. 그가 능청스럽게 말하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습니다. 간지러워요. 제가 웃으며 그를 밀어내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장님. 왜요? 오늘 야근. 아시죠? 그가 속삭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야근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야릇하게 들릴 수 있다니. 저는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그럼 수당은 주나요? 제가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그가 시익 웃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제가 버튼을 누릅니다. 드르륵. 육중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쇼윈도의 불빛이 차단됩니다. 세상과의 단절. 우리만의 밀실이 완성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저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제 엉덩이가 작업대 위에 놓입니다. 차가운 작업대와 뜨거운 그의 몸 사이에서 저는 전율합니다. 제 발에는 그가 만들어준 와인색 하이힐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제가 만들어준 워커가 신겨져 있습니다. 두 켤레의 구두가 허공에서 교차합니다. 셔터가 바닥에 닿기 직전 그 좁은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사랑해요, 정혜 씨. 그가 고백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도진 씨. 제가 대답합니다. 쿵. 셔터가 완전히 닫힙니다. 완벽한 어둠.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등대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젊은 남자의 호탕한 웃음과 여자의 교태 어린 웃음소리. 그 소리는 밤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상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폐점 후 셔터가 내려간 뒤에 진짜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에 완벽한 구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발에 맞는 구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찾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62에 찾았습니다. 제 비틀어진 발을 감싸주는 투박하지만 튼튼한 가죽 신발을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고.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신발이 편한지 불편한지는 신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걸음으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흙탕을 밟고, 때로는 자갈밭을 지나겠지만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발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남의 눈에 맞추느라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당신의 발 모양 그대로를 사랑해줄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만의 구두를.